안녕하세요. 언어재활사 우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새TV와 함께 언어치료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과 언어 발달의 위험신호, 즉 레드 플래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우리 아이가 언어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지연이 되지 않았나? 또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들려드리는 정보들 함께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말과 언어 발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다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0에서 36개월 사이에 언어 발달이 느린 경우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아이는 2단어를 붙여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몇 개의 단어밖에 말하지 못하는 언어 발달의 개인차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차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일정 시기까지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지표와 그 시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48개월까지는 언어 발달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후에 조음과 공명, 유창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조음이라는 것은 흔히 저희가 발음이 좋다, 발음이 좋지 않다 라고 말하는 발음의 문제인데요. 한국인 아동의 경우는 72개월까지 한국어에 필요한 모든 발음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48개월부터 60개월 사이에 조음 발달이 지연되면 아동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는 공명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공명이란 단어가 다소 생소하실 텐데 공명은 쉽게 말해서 콧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 갔는데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말하면 언어 발달이나 발음에는 문제가 없지만 콧소리가 났다는 것만으로 제 말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콧소리가 나는 문제 또한 언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또 유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유창성이라는 것은 말더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의 흐름이 막히거나 매끄럽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학교에 이렇게 말을 더듬게 되면 또한 언어 발달에도 문제가 없고 조음도 괜찮고 또 콧소리도 나지 않는데 말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48개월까지 말이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에 아이들과 놀 때 잘 어울리지 못한다든지 혼자서 노는 시간이 많다든지 부모님과도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주고받는 대화에서 아이가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사회적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흔히 사회성이나 화형 언어 이런 단어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령기에 겪게 되는 학습 장애 혹은 학습 지연에 대한 문제인데요. 학령 전까지는 특별하게 언어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셨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학습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또한 언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학령 전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만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0에서 36개월 사이에 언어 발달이 지연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 발달의 지연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령에 맞는 한국인 아동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내용에 대한 출처로 아동 언어 발달 장애의 진단 및 치료라는 김영태 교수님의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 언어, 수용 언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표현 언어는 아동이 말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 언어는 아동이 이해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소 생소한 언어가 되겠지만 이 용어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뒤에 설명이 또 이해가 되니까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후 10개월 전에 아동들의 말과 언어에 대한 변화인데요. 먼저 표현하는 부분에서 아동들은 활발한 옹알이를 말하게 됩니다. 옹알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단어는 아니지만 이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런 것은 모음 옹알이라고 하고 빠빠빠빠 따따따따 이런 것은 자음과 모음이 섞인 옹알이입니다. 뒤에는 빠다다다다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음이 섞인 옹알이를 아동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옹알이의 사용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관습적인 제스처라고 하는데요. 제스처, 즉 행동으로 언어를 대신 표현하는 건데 관습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 제스처를 보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런 사회에서 통용되는 제스처를 바로 관습적인 제스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것을 갖고 싶을 때 말할 수 없으니까 포인팅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관습적인 제스처고요. 고갯짓으로 아니라는 뜻을 표시하기도 하고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습적인 제스처를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가 이 시기에 언어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이해하는 면에서도 아이들이 또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눈을 마주치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리와 말소리가 아는 소리를 구별해서 엄마가 자신에게 말을 걸면 시끄러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서 돌아보거나 네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생후 10개월까지에 꼭 반드시 나타나야 할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그렇다면 생후 10개월까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언제부터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바로 생후 15개월까지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위험 신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활발하게 옹알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혹은 관습적인 제스처를 쓰지 않는 경우 또 사람을 보고 사회적 미소를 보이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경우 또 말소리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경우에 아이가 언어 발달이 지연됐다는 위험 신호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아이가 소리를 내지 않고 혼자 놀면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예전에 옹알이를 많이 했나요?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그냥 내성적인 아이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용하고 또 내성적인 아이일지라도 옹알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어를 말하는 아동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아이가 너무나 조용하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옹알이를 하는데 일정 시기는 아까 말했듯이 어처럼 모음으로 구성된 옹알이를 하지만 뒤에는 빠따따따따따 가가가가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음이 섞인 옹알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옹알이를 사용할지라도 그것에서 자음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런 옹알이를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없는 대신에 반드시 관습적인 제스처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런 제스처가 없는 것도 언어 발달이 지연됐다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표들은 사실 정상 발달을 하는 아동과 좀 발달이 지연된 아동 사이에 눈에 띄는 객관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혼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매일매일 아동들을 검사하는 언어재활사의 경우는 이런 옹알이의 사용이라든가 사회적 미소라든가 사람 말에 관심을 갖는지 이런 특징들을 봄으로써 언어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아동이 놀이하고 행동하는 모습만 보고도 이 아이들이 발달에 지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해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좀 주의 깊게 이 부분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발달의 두 번째 단계인 생후 10개월에서 15개월은 첫 낱말 시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이 보통 1살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엄마 아빠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엄마 아빠가 첫 낱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관심 있는 다른 사물을 먼저 이야기하거나 양육자가 할머니인 경우는 할미 뭐 이런 말을 첫 낱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시기에는 제스처가 없이 단어들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일어나, 앉아, 이리 와 이렇게 손을 사용해야 아이가 알아들었는데 이 시기에는 엄마가 뒤돌아서 얘기를 해도 아이가 가끔 알아듣고 그것을 가져오기도 하고 엄마의 말대로 행동하는 제스처 없이 말소리를 이해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기 굉장히 이해하는 언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핸드폰 어딨지? 라고 엄마가 찾으면 아이도 같이 두리번 하면서 엄마의 말을 이해하면서 찾아보는 신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단어를 말하는 개수는 개인차가 많이 있는데요. 전에 제가 마트에서 어떤 12개월이 된 여자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아이는 엄마라는 말밖에는 하지 못하는 아이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엄마 해서 엄마를 한 20번을 말하면서 엄마 이 과자를 여기다 넣어 이런 표현을 전달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렇게 표현 언어의 개수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이런 단어들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레드 플래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생후 10에서 15개월까지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이들이 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가 적어도 생후 20개월까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20개월이 지났는데 첫 낱말이 나타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낱말을 몇 개 말하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숫자의 단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어의 모방이 나타나지 않거나 굉장히 모방의 개수가 적은 경우도 위험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스처 없이 단어의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또 뭐뭐가 어디 있지? 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했을 때 아이가 찾는 신용이 없는 것 또한 위험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단어를 말하지 못해서 걱정이다라고 말하면 조부모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 애비도 어렸을 때 말 안 하더니 6살이나 5살 때 갑자기 말하더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아이가 좀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늦게 말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늦게라도 표현을 발달시키는 아동의 경우는 이해하는 언어는 반드시 정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단어 개수가 적고 표현이 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때 반드시 이해 수준이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 시기에는 제스처가 없이 단어를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들이 사실은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희 아이는 표현만 늦지 이해하는 건 하나도 안 늦어요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사실 90% 이상이 이해가 더 늦었거나 혹은 비슷하게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해를 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여전히 집에서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스처 빼고 말씀하셨나요? 혹은 제스처 빼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아이가 바로 행동을 하지 않아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나갈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나가자 하신다든가 밥 차려놓고 밥 먹자라고 하신다면 아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보고 사실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표현 단어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제스처 없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16에서 24개월을 언어 폭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일주일에 2개에서 3개의 단어를 습득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단어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무려 18개월에는 50개 이상의 단어를 말할 수 있고 또 300개 이상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단순히 한 단어 수준이 아니라 컵 가져와, 모자 벗어, 옷 입어 이렇게 한 가지 지시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20개월 이후에는 두 가지 지시를 붙여서 옷 가져와서 여기 놔 이렇게 해서 두 단계 지시를 한꺼번에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옷을 가져와 여기에 나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두 단계를 한꺼번에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야, 누구야, 혹은 뭐 줄까 이런 의문사들을 좀 이해하기를 시작하는 단계 또한 20개월, 생후 16에서 24개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개월까지 이런 변화가 없다면 생후 30개월까지는 좀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30개월까지 앞에 말씀드린 변화가 없다면 이 시기를 세 번째 레드 플래그라고 봐야 되는데요. 30개월까지 표현 단어의 개수가 50개 미만인 경우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갸너는 갖고 있지만 아이가 모두 명사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명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냐면 저희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명사랑 동사랑 붙여야 문장이 되기 때문에 엄마 과자, 아빠 빵 이런 문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주세요, 아빠 가자 이렇게 동사랑 명사가 붙어야 꼭 문장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명사로 이루어진 어휘 목록을 갖고 있다면은 이것도 발달 지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되고요. 부사나 형용사, 제가 여기 써드린 이런 다양한 품사들이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후 30개월까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한 단계 지시가 안 되고 계속 손동작이나 상황이 없다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언어 발달에 중요한 지연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의문사 질문의 이해가 시작되는데요. 의문사 질문은 사실 이 이후에 언어가 정말 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표현 언어는 괜찮은데 이런 질문 이해가 안 되는 아동들도 꽤 언어치료실을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아이가 말을 길게 하고 또 유창하게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크게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릴 48개월 이후에 사회적 의사소통 지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상호작용에서 크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단순히 우리 아이가 단어를 많이 알아 문장이 길어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또 아이가 얼마나 이해하고 또 남의 말에 신경을 쓰는지 이런 것들의 발달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개월이나 28개월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레드 플래그가 보여도 언어평가를 받으시고 바로 직접적인 언어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오시면 언어평가를 하고 전문가가 부모님들을 코칭해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25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아이가 이런 계속해서 발달에 지연이 있어서 언어치료실을 방문하거나 병원을 가시거나 혹은 다른 기관을 이용하신다면은 이때는 반드시 언어재활사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 발달의 마지막 4단계는 생후 24개월경의 문법 전환기입니다. 문법 전환기에는 주로 두세 단어 조합이 나타나는데요. 전에는 엄마 주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다가 이 시기에는 엄마 주세요, 아빠 가자 이렇게 붙여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와 시제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조사라는 것은 엄마가, 아빠가, 나는, 할머니는 이렇게 뒤에 명사 뒤에 붙어있는 형태소를 말하고요. 시제라는 것은 과거인지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인지를 표시하는 과거형, 미래형 어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할 거야, 했어, 됐어 이렇게 과거형, 미래형 시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 시기에는 긴 문장에 이해가 가능해서 5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밖에 나가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이해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이 시기에는 의문사 발달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요. 누가 앉아? 어디 갈 거야? 이런 말들을 이해하고 또 듣고 또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24개월까지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서 적어도 36개월까지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 시기까지 두세 단어 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시제나 조사 사용이 없다든지 긴 문장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의문사 질문이 더 발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없다면은 네 번째 레드 플래그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요소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아이가 지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단계이시든지 전문기관을 찾고 또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아보시기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25개월 전에는 사실 언어치료를 직접적으로 받기에는 조금 어리기 때문에 이때는 언어평가를 하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촉진하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코칭해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25개월 이후 30개월 경이 돼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적인 치료를 하시고 언어평가를 받고 직접적인 치료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레드 플래그는 굉장히 심각한 마지막 선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보다는 우리 아이가 괜찮으면 언어 치료가 필요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정상 발달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언어 평가를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일을 했을 때는 36개월 이상이 되어야 언어치료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하는 시기들이 굉장히 늦어지게 됐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인식이 빨라져서 25개월 또 그 이전이라도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하다 보니까 36개월, 40개월 이 정도에 시작한 아동들하고 25개월이나 30개월 정도의 치료를 시작한 아동들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 숫자가 사실 6개월, 7개월 이 정도의 기간이지만 실제적으로 아동들은 어렸을 때 언어 발달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치료를 먼저 하고 늦게 하는 차이가 앞으로 1, 2년의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늦게 할수록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또 부모님과 아이도 굉장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의 발달을 걱정하실 때는 발달이 지연됐다라는 것들이 두려워서 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빨리 언어치료를 하시는 것이 빠르게 아이를 도울 수 있고 좀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신다면은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0에서 36개월 사이에 언어 발달의 위험 신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두 번째 또 세 번째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편도 꼭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어조 열사 우정수입니다. 참새TV와 함께 언어와 말 발달의 레드 플래그, 위험 신호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언어 발달상의 순서와 또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을 살펴봤는데요. 혹시나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거를 보시고 오늘 거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48개월에서 72개월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조음과 공명 그리고 유창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케이스들은 이미 언어 발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언어 지연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8개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조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언어 발달에서 알아본 것과 비슷한 순서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자음 발달 순서를 살펴보고 그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가 한국어 자음 발달 순서인데요. 딱 봐도 되게 머리가 어지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단순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만 3세, 36개월 이후의 아동들은 비읍, 쌍비읍, 피읍 소리, 미음, 니은, 이응 소리를 정확하게 조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표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미 36개월 경도에는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음 소리들이 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출현한다는 것은 모든 아동이 능숙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옹알이 중에 혹은 단어를 사용하는 중에 이런 소리들이 조금 부정확할지라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 48개월이 지나서 만 4세가 되게 되면 디귿, 쌍디귿, 티귿 소리까지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 5세 이후가 되면 지읒, 쌍지읒, 치읒, 그리고 기역, 쌍기역, 키역 소리까지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발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 6세 이후가 되면 시옷, 리을까지 해서 만 6세 아동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모음 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발달 과정 상에 이제 이상이 있게 되면 저희가 조음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조음 치료는 쉽게 말해서 발음을 치료하는 치료입니다. 근데 무조건 이제 발음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48개월 이후에 혹은 54개월 그 정도 안에서 발음 치료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이를 좀 정해놓은 것은 모든 아동이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은 운동 능력이나 집중력 등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치료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8개월 이상은 되어야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임상적인 의견에 의해서 이런 나이를 좀 정했고요. 또 아이들이 발음을 좀 고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소리나 발음을 듣고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이것 또한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또 48개월 이전에는 소리들이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직은 미숙한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일찍 조음 치료를 했을 때 오히려 자연적으로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발음을 중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발음 치료를, 조음 치료를 꼭 해야 하는 또 레드 플래그, 위험 신호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만 4세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이에는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완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만 4세가 넘은 아동이 비읍 계열의 소리나 디귿 계열 소리 또는 미음, 니은, 이응 소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밑에 보시는 예처럼 바지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지라고 말한다든가 토끼라고 말해야 되는데 옥기 혹은 나무라고 얘기되는데 마무해서 니은을 미음으로 바꿔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있다면은 아동들이 조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떤 신호가 됩니다. 또 다음으로는 만 5세 이후에 또 지읒 계열의 소리나 기역 계열의 소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역시 조음 치료를 권하게 되는데요. 또 예를 보면은 자동차의 지읒 소리를 다동타라고 해서 지읒을 디귿으로 바꾸어 말하는 경우, 가방이라는 소리를 바방이라고 해서 기역을 비읍으로 바꿔서 말할 때, 또 코끼리라는 소리를 꽃기라고 해서 키역을 쌍기역으로 바꿔서 말할 때, 이럴 때 좀 조음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조음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밑에 써드린 예들은 실제로 조음 검사를 할 때 많이 나타나는 오류를 예로 들어드린 건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오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세 이후에는 시옷하고 리을이 정확하게 발음이 돼야 하는 시기인데요. 사탕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타탕 이렇게 해서 시옷을 티귿으로 대체하거나 머리라고 해야 되는데 머이 해서 리를 완전히 빼고 말하거나 이런 오류가 있을 때 저희는 조음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나이에 상관없이 조금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어서 제가 두 번째 레드 플래그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 앞에서는 분명히 48개월 이후에 좀 좋은 치료를 하면 좋다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꼭 48개월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좋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은 오류들의 형태를 좀 써봤는데요. 이제 좋은 오류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나쁜 것이 생략입니다. 그래서 가방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방해서 기억을 완전히 빼고 말하는 경우가 가장 심각한 오류의 형태입니다. 또 그 다음은 대치라고 해서 가방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방 이렇게 해서 기억을 다른 소리로 바꿀 때 이런 것을 대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두 번째로 좀 심각한 경우고요. 가장 경미한 경우가 약간 그 소리로 들리기는 하는데 정확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하탕 하면은 제가 시옷을 막 발음을 너무 안 해서 시옷자가 안 들리는 건 아닌데 하지만 정확한 시옷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소리로 들리지만 역시 그 정확한 소리는 아닐 때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증도 별로 보면 생략이 가장 나쁘고 대치, 왜곡이 가장 경미한 경우인데요. 만약에 만 3살 미만의 조음 치료를 고려한다면 아동이 전반적으로 모든 자음 소리를 다 빼고 말을 해서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제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너무 많은 한국어의 자음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전반적으로 조음 발동이 너무 안 됐을 경우 나이가 어리더라도 또 조음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 아가워 이렇게 하면 엄마 사과조인데 이제 사실 엄마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아동이 정상의 언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말을 점점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길게 말했을 경우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다시 말해봐! 막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동은 입을 계속 다물게 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조음 오류가 있을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좀 일찍 조음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조음의 문제가 언어에도 영향을 미쳐서 발음이 너무 나쁘니까 아까 말했듯이 점점 말을 안 하게 돼서 아이가 표현 언어가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제가 여기 표현 언어 지연이라고 썼을 때는 이해하는 언어는 정상인데 표현만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발음의 문제로 표현 언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 두 번째는 설소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이나 카페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설소대라는 것은 혀와 그 혀 안쪽의 부분을 연결해주는 작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혀가 짧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실은 이 근육이 이 설소대가 다른 사람보다 두껍거나 길었을 때 혀가 짧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배울 때 되게 헷갈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짧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해부를 보면 이 설소대가 남들보다 길고 두꺼우면 혀를 올릴 때 이 밑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혀를 잘 올릴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니은, 디귿, 지읒, 지읒, 시읒, 리을 소리를 낼 때 부정확한 발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아이들이 어릴 때 이비인후과 가서 간단하게 어렸을 때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이걸 모르고 지나가셨다가 아이가 발음이 부정확해서 언어치료실을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설소대에 문제가 있어서 또 수술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이에 너무 상관하지 마시고 설소대에 문제가 있으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니은이나 디귿, 지읒, 시읒 등을 발음할 때 이빨 사이에 혀를 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다, 자, 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요. 사실 들었을 때는 니은 소리로 들리네, 지읒 소리로 들리네 해서 부모님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니은 소리를 잘 들리는데 이걸 왜 바꿔야 되지? 라는 고민도 저도 학생 때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이런 아동들이 단어 정도의 수준에서 조음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긴 문장을 말하면 분명히 이렇게 혀를 끼고 말을 하게 되면 연속적인 발음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혹은 전반적으로 어눌한 발음으로 문장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혀를 끼고 말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혀를 반복적으로 이런 단어들에서 이런 소리들에서 끼게 되면 아동이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말이 어눌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말하는 패턴이 있다면은 빨리 조음 치료를 받거나 또 이게 수술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혀를 끼고 말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너무 클 경우에 이게 혀를 밀어서 혀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빨 사이에 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도나 아데노이드는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시면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목구멍을 들여다보시면 하트 모양, 엉덩이 모양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트 모양 있는데 여기쯤에 이 목 뒤쪽에 이렇게 울룩불룩한 근육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편도가 클 때도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아데노이드가 클 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서 또 언어재활사를 방문을 하셔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예외적으로 조음 치료를 나이에 상관없이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설소대의 문제나 아데노이드, 편도의 문제가 있다면 언어 치료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수술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사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작은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언어재활사랑 이런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너무 크거나 길지 않으면 안 잘라도 돼요. 뭐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도 종합병원에서 명년간 일을 할 때 제 역할이 바로 이런 문제로 찾아오는 환자들이나 아이들 만나서 이게 수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제가 언어평가를 하고 recommendation,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는 일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에는 생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말과 언어 발달에 이런 조직적인, 구조적인 이상이 미치는 관계를 잘 생각해서 수술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어재활사와 함께 협업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가셔서 이 수술적 조치가 필요하신지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그럼 설소대가 이제 잘렸으니까 조음에 문제가 없겠지, 혹은 이제 아데노이드를 잘랐으니까 이제 혀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셔서 치료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아동들이 오랜 동안 습관적으로 혀를 많이 올리지 않고 혹은 이빨 사이에 끼고 발음을 해왔기 때문에 수술 후에 제거가 된 후에도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적 조치를 하시고 반드시 언어 치료를 하셔야 되고, 수술적 조치가 필요 없다면 바로 언어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너무 길진 않은데 발음에는 영향이 좀 많아. 이런 경우에는 언어 치료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보시고 구조적인 이상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또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 언어 치료를 계속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공명의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48개월 이후라고 이제 좀 단서를 달았지만 공명의 문제는 사실 더 일찍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공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울리는 소리인데요. 1편을 보시면 제가 잠깐 공명 문제가 있는 경우 흉내를 냈었는데요. 한국어에서는 이 울리는 소리 중에 비성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에 공명 문제가 있게 되고 그게 의사소통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리에서는 미음, 니은, 이응 소리를 낼 때 비성이 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 나, 앙 이렇게 하면 울리는 소리가 있죠. 근데 가, 다, 자 이런 소리를 할 때는 콧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흉내를 좀 냈던 것 같이 가라고 얘기할 때 가, 차
차 이렇게 콧소리가 섞이게 되면은 저희가 들었을 때 발음이 이상하네, 목소리가 이상하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응 소리를 제외하고는 한국어에서는 비성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외의 소리에서 과도한 비성이 날 때 저희는 과대 비성이라고 해서 공명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혹은 이것과 정반대로 과소비성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반대로 미음, 니응, 이응을 얘기할 때 비성이 나야 되는데 나지 않는 겁니다. 과소비성은 제가 모델링 해드리기 조금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요. 엄마인데 엄마 이렇게 비성이 충분히 울리지 않았을 때 이것 또한 저희가 소리가 이상해, 발음이 이상해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과대비성과 과소비성이 대표적인 공명 문제고요. 또 과대비성이 나면서 함께 과소비성이 이게 믹스돼서 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공명 문제를 고려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이것은 구순국의 파열일 때 가장 이제 공명 문제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구순국의 파열은 태어날 때 이미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48개월 이런 어떤 나이 제한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1세 정도의 구순국의 파열이 있으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입술에 이렇게 명확하게 파열이 있거나 입천장에 봤을 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 당연히 이제 콧소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순국의 파열이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일찍부터 수술을 좀 고려하게 되고요. 다음은 점막하 국의 파열인데요. 이것은 입천장을 봤을 때 겉으로는 근육이 파열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육 뒤에 뼈가 갈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검사가 발달돼서 이것도 어렸을 때 많이 걸러지는데요. 혹시 또 걸러지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공명 문제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근육 안쪽으로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일찍 수술을 하고 또 언어 치료를 이미 1세, 2세에 시작하게 됩니다. 뭐 이것은 이미 병원에서 조치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있는 문제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 있는 문제들이 주로 부모님들이 아동들이 말을 조금 길게 하는 48개월 정도에 좀 우리 아이가 목소리가 이상하네? 발음이 이상하네? 이렇게 해서 좀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구조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콧소리가 안 나려면은 이제 말할 때 어디 딱 다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경 문제가 좀 있어서 이 근육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과대비성 혹은 과소비성이 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별 이유가 없는데 또 과대비성이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을 잘못해서 나는 경우고, 대부분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 늦게 공명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한 후에 언어 치료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수술적 조치가 필요 없이 기능적인 문제라면 언어 치료를 하시면서 이렇게 공명 문제를 수정해 가면 되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언어 치료실을 다니는 분들도 공명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 다니신 분들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목소리의 이상으로 생각하시거나 발음의 문제로, 혹은 공명도 이상하고 발음도 나쁠 때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공명은 이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이 봤지만 분명히 정확하게 평가를 받으시고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소리가 되게 답답하게 들려요. 좀 이상해요. 이런 보고를 좀 많이 하시고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발음이 이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아이가 혹시 공명 문제가 없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명 문제를 좀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치료하는 아동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중학생이고요. 처음 만났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이 아동이 처음 왔을 때 말을 했는데 제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공명 문제가 너무 심하고 또 발음도 공명 때문에 과대비성이 너무 심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아동이었는데요. 이 아동은 인지도 정상이었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말을 못하기 때문에 대인기피가 심하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년 언어 치료를 하고 나서 다행히도 늦은 나이였지만은 과대비성이 좀 줄어들었고 이제 병원을 가서 정기적으로 구조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비성치도 측정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오지 않았던 발음들도 다 나와서 지금은 사실 학교에서 발표도 하고 친구들도 조금 만날 수 있고 선생님과도 대화를 하는 정도입니다. 이 아동도 어렸을 때 언어 치료를 시도를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공명 문제를 치료하시는 치료사분이 발견하지 못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고칠 수 없나 보다 하면서 어머님이 이대로 방치를 하시다가 좀 나이가 늦어서 저를 좀 찾아오시게 됐던 경우인데요. 이만큼 너무나 이제 잘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아동인데도 공명 문제 하나만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서 사회와 단절되고 정말 이 아이가 너무나 똑똑하고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6, 7년, 10년 정도의 시간을 집에서 그냥 혼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명 문제가 혹시 있다고 의심되시면 빨리 병원을 가셔서 혹은 언어재활사를 만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창성의 문제인데요. 유창성이라는 것은 저희는 보통 말더듬이라고 하는데 말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유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는 아동들을 종종 보시고 저희도 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할 때 긴장이 되니까 저도 말을 계속 더듬는 것들 보실 수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이제 치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아동들은 발달성 말더듬이라고 하는데요. 발달성 말더듬이라는 것은 아동들이 문장도 길어지고 발음도 어려워지고 어려운 단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높은 것을 수행할 때 이런 발달성 말더듬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갑자기 발음을 하게 되면 혹시 영어라든가 외국어를 발음하게 되면 말을 더듬는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더듬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을 수행할 때 말의 흐름이 막히면서 시작될 수도 있고요. 혹은 유전적으로 부모님이나 또 형제 중에 이렇게 유전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감각 문제, 운동 문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말하게 될 것은 이 발달성 말더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더듬은 어떤 오류 형태가 있냐면 제일 흔한 것이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에 갔는데 이렇게 해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단어 반복은 흔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 반복 자체를 얘는 치료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 것은 음절 반복부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이렇게 해서 한 음절을 이렇게 더듬는 경우 음절 반복이고요. 또는 음소 반복이라고 해서 서라는 그 음절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시옷이라는 짧은 소리를 더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서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옷 소리를 반복하게 되고 주로 시옷처럼 연장이 되는 소리, 지읒, 시옷 같은 소리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막힘이 있는데요. 이 막힘부터는 굉장히 말더듬이 많이 진행된 경우라서 저도 좀 흉내를 잘 내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라고 발음을 하기 전에 아이가 말하기 전에 이렇게 입술을 움직이면서 침묵을 하다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경우로요. 엄마! 이렇게 침묵의 기관이 있고 입술도 좀 움직이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이 나오게 돼서 이런 경우를 막힘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연장은 길게 소리가 연장되다가 말이 나오는 경우로요. 엄마! 이렇게 제가 모델링을 정확하게는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비슷한 경우 이렇게 연장이 돼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써드린 대로 음절 반복이 가장 경미한 경우이고요. 막힘이나 연장이 됐을 때는 아주 심각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마지막으로 제가 단어 반복은 치료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아동이 말하는 단어를 계속 전부 다 더듬는다면
어제 내가 거기 갔었는데 이렇게 모든 단어가 반복이 되거나 반복의 횟수가 너무 많으면 이것도 역시 언어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더듬 치료는 사실 이제 학령 전기에는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넌 말을 더듬으니까 뭐 연습해보자 이런 식으로 치료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이나 부모님의 태도 변화나 양육 태도 코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학령기 이후에는 이제 간접적으로는 고쳐질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말더듬은 신기하게도 다른 언어의 어떤 결함과는 다르게 가령 발음이 나쁘면 너가 이게 좀 틀리니까 연습해보자. 뭐 공명이 나쁘면 너가 과대비성이 많이 나니까 좀 적게 내보자. 단어를 틀리면 이 단어 외워야 돼.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목표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언어치료인데 신기하게도 말더듬은 아동이 자기가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고 학령 전기에 좀 지나갈 때는 인식시키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시 아동이 말을 더듬을 때 지금 고민이 되신다면 주의점이 좀 있는데요. 치료실을 가셔서 치료를 시작하셔도 마찬가지고 지금 좀 고민이 되는 시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말을 더듬는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 왜 자꾸 말 더듬니? 더듬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이렇게 더듬는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동을 다그치면 아동은 더 긴장을 해서 많이 더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부모님이 저처럼 너무 빠르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경우도 말더듬을 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말이 너무 빠르면 아동이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도 급히 말하느라고 말더듬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속도도 조절하셔야 되고 부모님 너무 지시적이거나 무섭게 혼내시거나 질문을 너무 많이 해도 아동들이 말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말더듬이 증가하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시 말더듬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고 아동이 말을 더듬으면 안아주신다든지 손을 꼭 잡아주신다든지 이렇게 긴장을 좀 풀어줄 수 있는 형태로 좀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고 꼭 전문가를 찾아서 평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을 더듬는다고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평가가 공식화된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 말더듬이 나타나면 치료를 고려하게 이렇게 평가 결과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으시면 빨리 평가를 받아보시기를 정말 권해드리는데요. 사실 어렸을 때는 말 더듬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성인기,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기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사실 말더듬의 완치라는 것은 없어요. 좀 덜 더듬는 것 뿐이지 어떤 때 조금 적게 나타나게 연습을 하는 거지 말더듬은 성인기로 접어들면 완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증상이 시작됐을 때 빨리 오시면 굉장히 이제 쉽게 또 고쳐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기 치료가 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쉽게 그냥 없어지겠지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셔서 언어치료실을 방문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더듬이 있는 친구들 중에 자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직업 선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좀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48개월 이후에 겪을 수 있는 조음, 공명, 유창성의 문제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 아이가 겪는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되시면 하루라도 빨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언어치료실을 방문하셔서 평가를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세 번째 시간 활용 문제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시간에도 꼭 구독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어재활사 우정수입니다. 오늘은 언어와 말 발달의 위험 신호, 레드 플래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기획할 때 1편은 언어 발달의 레드 플래그, 2편은 조음과 공명, 유창성의
또 레드 플래그,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요, 48개월 이후에 화용 언어 발달의 레드 플래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 화용 언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소개해 드리기에는 다소 전문적이고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도 좀 같이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1편과 2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화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1, 2편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링크를 보시면은 영상 볼 수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다시 이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용 언어의 발달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먼저 화용 언어의 발달 또 위험 신호를 알기 전에 도대체 화용 언어가 뭐지? 라는 것들을 좀 알고 이해하셔야 이 영상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용이라는 것은 프라그매틱스라고 해서 언어학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정의상으로 볼 때는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화용 언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회적 맥락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적절하게 써야 된다 라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좀 그린 그림인데요. 언어를 이렇게 4개의 동그라미로 좀 표시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지난 편에 말씀드린 발음에 관한 부분이 언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고요. 또 두 번째 동그라미는 단어나 의미, 문장의 의미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는 조사나 어미 같이 문법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네 번째 동그라미는 역시 이것도 문법에 대한 부분인데 구문구조. 옛날에 저희가 영어 공부할 때 1형식, 2형식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런 문장 구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언어를 구성하게 되는데, 화용이라는 것은 이 동그라미 바깥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것은 화용이라는 것은 내가 말소리를 어떻게 쓸지, 단어를 어떻게 쓸지, 문장을 어떻게 쓸지 이것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바로 화용이 해요. 그래서 화용이 적절한 말소리, 적절한 발음, 적절한 단어, 적절한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화용을 이렇게 바깥에 써놨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맥락에 맞게 문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대중을 놓고 강의할 때 굉장히 구문 구조가 복잡하고 긴 문장을 말하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리고 단어도 부모님이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전문 용어를 쓰기보다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적합하고, 발음도 강의에 맞게 또박또박 발음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문장 구조도 짧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화용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다른 요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즉 발음도 좋고 문법도 맞고 단어 사용도 괜찮은데, 이렇게 적절하게 말을 쓰지 못하면 저희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오고 화용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일상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를 들어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식에 가셨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하고 이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병문안을 가셨는데 장례식이나 누군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 자리에는 이런 주제가 맞지 않은데?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주제를 꺼내고 적절한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화용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부적절한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좀 눈치가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희 같은 이제 언어 쪽을 하는 사람들 기준에서는 화용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좀 기술을 합니다. 두 번째로 화용에서 또 중요한 게 의사소통의 규칙을 지키는 건데요. 저희가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묵적으로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한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하고 또 세 번째 사람이 얘기하고 이렇게 차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한목적으로 한 사람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게 되죠. 근데 화용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혼자서만 길게 얘기한다든지 혹은 남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채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 또한 화용 능력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쉬운 예입니다. 좀 화용 능력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화용이 조금 이해가 된다 하시는 이 시점에 제가 또 다른 용어를 좀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이란 말이 있어요. 굳이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요즘은 화용이라는 말보다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화용에 대해서 찾아봐야지 하면은 사회적 의사소통이란 말을 더 많이 검색하게 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화용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무방하실 것 같은데, 학문적으로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화용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보다는 화용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화용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것 말고 다른 것보다는 딱 언어에 집중된 능력, 좀 그런 것을 평가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의사소통은 이렇게 언어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 외적으로 이 사람의 태도라든가 목소리의 크기라든가 말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매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넓게 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장소에 가면은 목소리를 좀 크게 내도 되는 곳이 있고 좀 공부 시간에는 조용히 할 얘기가 있을 때는 조용조용 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도서관에 가서도 말은 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짐을 늘어놓고 막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부산하게 막 짐을 챙기는 것도 이 매너가 맞지 않은 행동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 바로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니까요. 이 단어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화용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용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진단을 다음과 같이 내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화용 언어 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화용 능력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진단되는 진단명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들어서는 화용 언어 장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는 용어로 이 화용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많이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화용 언어 장애나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는 사실은 다른 문제가 없고 순수하게 화용만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요. 화용이 어렵고 또 그에 더해서 ADHD, 그래서 과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를 가진 그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지연이나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또 언어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 학습 장애 등을 겸해서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화용이란 개념이 이렇게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겸해서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들으실 때 어려움이 있고 또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오늘은 다른 동반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좀 순수하게 화용 문제만을 가진 친구들을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화용 문제가 있는 군이 바로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된 아동의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모든 자폐 아동이 화용 문제가 있지만 좀 고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들은 다른 문제를 동반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 레벨 1으로 진단된 고기능의 아이들의 좀 국한해서 언어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각 아동이 화용 문제가 있는데 화용 언어 장애인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인지 또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 고기능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진단이나 이 용어를 깊게 설명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또 어떤 아이들이 증상을 보이면 이런 진단의 레드 플래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형 문제만 조금 순수하게 갖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상대적으로 언어나 표현의 이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어려움이 적고요. 학습 능력이나 인지 검사에서도 평균 이상인 경우 혹은 평균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는 얘가 언어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별로 없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또 아예 중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화형의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생활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했던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른 행동, 목소리, 말투의 조절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남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하는 아이의 예를 조금 들어드리겠는데요.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이 잘못된 예인데요. 제가 아이에게 오늘 어디 갔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학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의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보시면 학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문장에 어떤 문법적인 오류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사도 잘 썼고 구문 구조도 괜찮고 단어 사용도 괜찮습니다. 또 아이가 말할 때 발음도 괜찮다면 이 4가지 동그라미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질문이 제가 물어본 것의 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사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죠. 오늘 학교 갔었어요. 라고 말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이 아이가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학교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자기가 학교를 떠올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많이 들은 말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학교에 갔었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답변을 제대로 하고 싶었고 또 이해도 잘 했지만 이것을 사용할 때 어떤 문장 구조에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이 문장을 구성하는가 하는 이 활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기도 합니다. 두 번째도 좀 비슷한 예인데 조금 더 잘하는 친구의 예인데요. 제가 오늘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점심에는 밥 먹는 거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틀린 대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말하기 싫은가 보다. 뭐 좀 반항심이 있는 친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자랑하는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이 친구는 기본적인 말투가 모두 이래요. 너 전전주에 어디 갔었어? 그러면 하와이 가면은 여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뭐 하는 거잖아요. 라는 투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잘 들어보면 제가 물어본 거에 답변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대답하는 식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재차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밥이랑 뭐 먹었는데? 라고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다른 주제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 상어책 읽었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주제를 얘기하거나 공룡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주제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째 물어봐요. 나 뭐 먹었는지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먹은 걸 얘기해 줄 때도 있고 또 안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 아동 또한 앞의 아동처럼 문법이나 목소리, 발음, 또 단어 사용, 문장의 의미 여러 가지 이상이 없는데 중요한 건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요점대로, 의도대로 정확하게 딱 그것을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이런 양상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용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어머니들이 주로 자신의 아동들을 기술하실 때 이렇게 기술을 하세요. 대답을 잘 안 한다. 물어본 거를 딱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주고받는
핑퐁 대화라고 저희가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닌데 많이들 이렇게 핑퐁 대화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주고받기가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다. 특히 자기 관심 있는 특정 주제, 공룡이나 남자애들이 좀 많은 그러니까 로봇, 뭐 우주선, 곤충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관심이 없는데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또 지나치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딴소리를 많이 한다. 이것 자체가 자신이 이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답을 한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 거죠. 또 이런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관계에서 어른도 이렇게 이 아이랑 대화하면은 대화가 잘 안 되네 라고 느끼시는 것처럼 친구들은 이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아동과 대화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친구 관계가 좀 좋지 못하고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용 능력은 언제부터 발달을 할까 좀 생각해 보면 보통은 부모님들이 화용 문제 좀 심각하게 느끼시는 거는 60개월 이후, 만 5세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때 연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화용은 그때부터 발달을 하는 걸까 이렇게 또 고민이 되실 텐데 제가 제목에 48개월 이후에 화용 언어 발달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48개월 이후에 발달하는 건가?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48개월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48개월이란 나이가 좀 화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이들이 기본적인 언어 표현 능력이 어느 정도는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화용 능력이 좀 더 심화되고 고급화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나이이기도 하고 보통 화용 언어 지연이나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는 이런 진단명도 만 4세 이후에 내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48개월 이후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사실 화용 능력은 저희가 언어를 시작하는 뭐 10개월, 12개월부터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개월에는 이미 기본적인 화용 능력이 거의 다 발달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화용 언어 발달 첫 번째로 10에서 24개월까지 발달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다 쉽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필요하면 부모님한테 달라고 요구하고 뭐 행동 요구하기는 엄마 이거 열어줘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어떤 행동을 좀 시키는 거고 거부하는 건 싫다고 하는 거고 명령은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다, 뭐 자동차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또 모방하기가 발달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많이 따라하고 그러면서 언어를 배우게 되고 또 질문을 하면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길게 답변하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답하기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부모님이 어떤 지시를 했을 때 뭐 기저귀 가져와, 뭐 핸드폰 가져와 이런 거 했을 때 아이들이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요. 또 어른들이 인사를 하면은 자기도 고개를 까딱하거나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는 것들이 24개월까지 이미 완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대답하기, 지시 따르기, 인사하기에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해놨는데 바로 요 세 가지 영역이 화용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레드 플래그가 나오는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용 언어는 이렇게 일찍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치료를 이렇게 언어 표현이나 이해 때문에 하고 계시다면은 이게 다 완성되고 이제 언어 표현 잘 될 때 화용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언어 표현 이해를 하시면서 동시에 화용도 고려하셔서 언어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치료를 받지 않은 분들도 하지만 아이가 화용 능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좀 잘 들으시고 조금 민감하게 살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36개월 이후에 아이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아까 재차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특별히 언어 표현이나 이해 수준이 또래보다 많이 늦지 않거나 전혀 늦지 않았을 때도 이런 특징을 가진다면은 화용 능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드 플래그 첫 번째를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눈 마주침이 좋지 않을 때,
좋지 않다라고 할 때 전혀 안 된다라는 뜻만은 아니고요. 전혀 안 되는 친구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요구하거나 재밌을 땐 좀 되는데 자기가 싫은 거에서는 눈 마주치면 안 된다든가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하고 만났을 때 급격하게 눈 마주침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사하기가 어려울 때 인사하기를 제가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 대부분 잘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제 화용 능력이 좀 좋지 않을 때 인사하기 특징이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 인사해야지 이런 말을 엄마가 하지 않으면 스스로 인사하지 않는 경우도 인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고 보셔야 하고요. 아이가 누군가 인사하면 반응만 하지 먼저 인사를 하지 않는 것도 일정 나이가 되면은 조금 좀 안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주의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인데요. 이것도 또 어려운 용어인데요. 공동주의 집중이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말해서 여기서 같이 놀 때 여기 이 뭐 자동차 놀이를 하고 있으면 여기 같이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능력이라서요. 공동주의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혼자 자동차 갖고 놀면 1시간도 갖고 노는데 같이 놀려고 하면 금방 이탈을 하거나 혼자 얘기할 땐 잘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좀 같이 하려고 그러면 금방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도 공동주의가 잘 되지 않는 친구들의 특징입니다. 또 이런 특징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또 언어 이해에 문제가 없는데 지시 따르기가 잘 되지 않을 때 아까 저희가 지시 따르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빨간색으로 제가 채워놓은 부분인데요. 엄마가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되게 안 되는 경우만 생각하셔서 저희 아이는 잘 돼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언어 이해에 문제가 없다면은 아이가 70에서 80% 이상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90에서 100% 정도는 아이가 지시를 따라야 좀 정상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70에서 80% 미만이면은 아이가 이해 수준이 좋다면은 사실 일반적인 발달에서는 좀 나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높여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상대방의 말에 응답을 하는 것도 역시 70%에서 80% 이상이 됐을 때 좀 일반적인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화용 능력이 좋지 못한 아동을 좀 키우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 2번, 3번 물어보는 거에 되게 익숙해 계세요. 그래서 뭐 2번, 3번도 더 넘어서 3번, 4번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이 나오면 얘는 대답을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제가 여러 봤는데요. 사실은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한 번이나 2번 정도 물어봐서 대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이가 뭐 집중하지 않거나 뭐 딴 생각을 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에 대답이 잘 나오지 않거나 혹은 대답을 했다가 안 했다가 비일관적인 특징이 보인다면 이것도 화용 언어가 좋지 않은 중요한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6개월에서 72개월 사이에 또 다른 좀 고급 영역에 해당하는 화용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주제를 유지하고 또 주제를 계시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또 어떤 것을 묘사하는 능력, 상황을 예상하는 능력, 또 어떤 가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가정하는 능력도 생기고요. 또 추론하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각각의 영역은 제가 레드 플래그를 설명하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레드 플래그가 만약에 48개월 이후 아동이 주제 유지를 하지 못할 때 이걸 레드 플래그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어렸을 땐 아이들이 주제를 쉽게 이탈하지만 조금 이제 48개월 이후가 되면 그래도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있던 일을 엄마가 아동에게 물어보는 경우에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아동이 오늘 유나가 다쳤어. 그럼 왜 다쳤는데? 엄마가 물어보면 다른 친구가 때렸어.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났어. 이렇게 아이들이 뭐 굉장히 심오한 대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주고받기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화용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른 주제로 전환하거나 혹은 그 주제에 대해서 유지를 혹시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때렸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으면 이 아동이 그 이야기를 2번, 3번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어떨 때는 1시간 동안이라도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어떤 얘기를 반복적으로 좀 하고 있다면은 주제 유지를 조금 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주제 게시를 못할 때인데요. 주제 게시라는 것은 저희가 사람을 만나면 이제 말을 좀 시작하게 되는데 뭐 인사하고 또 안부도 묻고 또 뭐 저희가 이제 뭐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도 또 제가 치료하는 아이들도 오면은 먼저 이렇게 말을 시키는 아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저 이거 샀어요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아동이 있거든요. 그럼 아이는 나름대로 내가 새로 장난감을 샀으니까 선생님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주제 게시를 하는 건데요. 화용 능력이 좀 발달이 늦거나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제 게시를 좀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선생님이나 엄마가 항상 말을 꺼낼 때 그것에 응답하지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자고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또 주제 게시를 할지라도 그게 다른 사람이 좀 알아듣기 어렵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치료를 하던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방에 있는 이게 삐삐삐 소리가 이제 타이머가 울리면 집에 갈 수 있는 시계가 있는데 그 집에 너무나 가고 싶었는지 그 시계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한테 말을 시킬 때는 항상 선생님 시계 울리면 집에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10번 이상 수업 시간에 했는데 나름대로 아이가 주제를 게시했으나 저희가 조금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게 좀 알아들을 수 없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시계 울리면 가는 거지 라고 얘기해도 아이가 더 얘기를 못하고 그 이야기만 좀 반복을 하게 되고요. 이 아이가 그룹 치료를 했는데 친구들하고 친해지니까 처음으로 한 이야기도 또 이 얘기였어요. 시계가 울리면 집에 가는 거야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래 하고 이제 관심을 좀 보였는데 그 뒤에 아이가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더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게시하지 아예 못하거나 게시를 했는데 조금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시를 하는 경우에 주제 게시를 좀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제 게시를 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이게 심리적인 이유에서 그렇거나 아이가 수줍은 거 아닌가라고 조금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심리적 위축과 화용 능력의 부재 때문에 주제 게시를 못하는 거 조금 구별이 되는 것 같고요.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받으시면 분명히 두 개에 대해서는 나눠서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번째 레드 플래그는 감정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잘 못하는 건데요. 친구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만나면 다 껴안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처음 봤는데 껴안고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아동은 그런 것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막 껴안는데 친구들은 도망가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또 놀고 싶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서 막 부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또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끼워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식이 좀 늦어요. 그래서 아이가 화를 내는데 아니면 조금만 이라도 우는데 그게 자기가 불안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짜증난 건지 공포스러운 건지 슬픈 건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포스러우면 다 슬프다, 불안하면 다 화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친구들은 다른 언어 능력은 되게 좋은데 감정 어휘만 되게 배우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 말에는 기분이 좋아 나빠로 좀 통칭해서 다른 구체적인 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아동들은 그렇게 감정 어휘를 외우고 학습을 해도 너 이럴 때 기분 어땠어?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좀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표정을 좀 인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동화책이나 어떤 사진을 보여줬을 때 친구가 기쁜지 슬픈지 속상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거는 제가 고등학생을 한번 치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도 화용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였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곧잘 중간 이상의 성적을 보이는 친구였는데 저희가 고등학생이니까 마땅한 교재가 없어서 만화를 보고 그 만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제를 했었는데요. 그 만화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무시를 당해서 막 손을 부르르 이렇게 떠는 장면이 나오니까 고등학생 때 제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손을 떨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무시를 당한 상황이나 그런 거 아줌마의 표정들을 잘 연결하지 못하고 감정 이해를 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5번째 레드 플래그는 예상하고 가정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좀 발달이 되지 않는데요. 이거는 약간 인지사고의 영역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상하고 가정하고 추론하는 것은 언어 인지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동시에 또 화용에서도 발달하는 영역이라서 인지에도 들어가고 또 화용에도 좀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이 아동이 인지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가정이나 예상이나 추측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화용 능력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하고 약간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화용 능력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하는 친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아이가 사회적 맥락을 예측하고 추론하고 그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달 놔주면 사실 추론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인지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다리를 놔주어도 조금 발달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화용 문제 때문에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이 아이는 처음에는 이런 문제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지만 2번째, 3번째 경험이 쌓였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답을 전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첫날은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는데 달달 외워서 딱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유사한 상황에서도 이것들을 적용해서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새로운 상황이 되면 아이가 전혀 말을 못하거나 굉장히 부족한 추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지 기능 때문에 예상 가정 추론이 어려운 경우랑 화용 언어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 경우가 약간은 다른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추론하기 대충은 어떤 개념인지 알 텐데요. 추론하기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이제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엄마랑 친구랑 신발을 사러 갔는데 친구는 분홍색 신발을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노란색 신발을 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노란 신발을 사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엄마가 사라고 했다라는 원인을 잘 이해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노란색 신발을 산 그 관계를 잘 파악하면 친구가 왜 노란 신발을 샀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엄마가 사라 그랬으니까 라고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관계를 파악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또 가정하기는 이 부분이 사실은 참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엄마 말을 잘 들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이렇게 가정 문제를 주면 특히 이제 치료를 좀 오래 받은 친구들은 항상 정답을 얘기하려는 습성이 있어서 사실 이 얘기는 정답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건데 이런 가정하고 상상하는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또 예측하기, 결과를 예측하는 거. 이것도 제가 많이 보는 동화책 얘기인데요. 아이가 머리가 너무 짧아서 속상해서 기도를 하고 잤는데 머리 길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머리에 대한 얘기니까 머리가 길어졌을 것 같아요. 안 길어졌을 것 같아요. 이런 예측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측 자체를 아예 시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아이들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만화나 영화의 스토리 전개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이런 워크북이나 스토리와 또 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인과관계로 이렇게 얽혀 있어서 A가 B를 일으키고 B가 C를 일으키고 계속 연쇄적인 인과관계도 많이 있고 어떤 사건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동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또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요. 이것도 예측하기와 관계가 있는데 제가 말로 딱 정확하게 지시하지 않으면 저 뜻이 무슨 뜻일까? 저 사람이 말을 안 하고 표정으로만 저렇게 하는데 무슨 뜻일까? 이런 것을 예측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레드 플래그 6번째인데요. 이런 아동들이 아까 말씀드린 화형 부분 외에도 언어적인 오류가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지만 나하고 너를 구별하는 대명사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가 할 거야? 그러면 내가 할 거예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너가 할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대명사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누가 할 거야? 물어보면은 지우가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사용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대명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요점의 파악이 어려워서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하는 예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패턴화된 문장이나 정형적인 어미를 사용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 같이 이럴 때는 이거 해야 되잖아요. 저거 해야 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어떤 정형적인 어미를 사용하고 반복적인 패턴화된 문장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단어의 용례에 대한 이해가 낮다라고 써놨는데 용례에 대한 이해라는 건 저희가 학습했다라는 말과 공부했다는 말은 비슷한 말이지만 학습했다는 조금 더 어려운 강의에서 쓰거나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너 어저께 뭐 했니? 그런데 학습했어요 라고 아이가 대답하면 약간 이렇게 좀 느끼시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는 공부했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단어를 어떤 상황에 써야 좀 적합하지? 이런 거를 조금 모르기도 해서 아까 제가 말한 고등학생 친구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너무 무식하다, 내 말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친구 한자 어휘를 굉장히 많이 알아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글 쓸 때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친구들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고 쉬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용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존댓말하고 반말을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명료하게 말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 뭐 비행기는 언제 만든 거야? 그럼 오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오늘인데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몇 시인지는 몰라도 돼 라고 말 안 해도 돼 라고 했는데 몇 시지? 5시인가 6시인가 계속 그 시간에 이렇게 좀 집착을 해서 시간까지 딱 명료하게 말해야지 얘는 좀 안심이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곰돌이가 있었는데 곰이 눈을 가렸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그래서 그 곰이 밥을 먹었대 라고 했더니 그냥 곰이 아니고 눈을 가린 곰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드시 그 눈을 가린 곰이라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야 맞았다라고 안심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뺄 때마다 그걸 지적을 오히려 저를 좀 해서 고쳐서 말하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명료하게 말하려는 성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그래서 화형 언어의 레드 플래그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화형 언어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화형 언어가 어려운 경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를 보이지 않다가 5, 6세 이상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갑작스럽게 문제가 좀 발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기준,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혹은 뭐 옆집 아이, 옆집 부모님 이런 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좀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언어치료실에서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은 가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부모님들이 좀 울면서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리 상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심리 문제가 있어요 하고 처음은 시작하시는데 잘 들어보면은 정말 심리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 아이가 화형 언어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어렵고 또 심리적인 위축이 와서 2차적으로 물론 심리 문제가 있겠지만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심리 문제가 아닌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기에 놀이치료, 언어치료, 또 사회성 그룹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달이라는 것은 여러 영역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발달이 잘 되려면 운동도 어느 정도 정상치로 해야 되고 언어도 일정 수준이 돼야 되고 인지사고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또 화형 능력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만 이렇게 조금 발달을 못해도 이 못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충분히 잘 발달할 수 있는데 발달을 이제 잘 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경우를 겪게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앞에 제가 레드 플래그 1, 2에 나온 것들도 그런 게 해당하는 것들이 있지만 화형 언어 부분이 좀 이런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말 사고도 잘하고 또 잘 지낼 수 있는 친구인데 학교 가서 학습 장애가 오거나 또 글쓰기나 발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꽤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어른이 됐을 때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구하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반드시 좀 의심이 되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드 플래그 3편을 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언어 치료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좀 정보 전달을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것은 제가 직접 제작한 어플의 예시인데요. 제가 화형 언어 문제랑 인지 문제 이런 것들을 오래 치료를 하면서 사실은 적당한 도구가 없다, 도구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어플로 좀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 어플에는 이제 감정 인식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고 아까 말한 예측하고 추론하는 영역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동영상 애니메이션으로 조금 구현을 해서 보여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출시하지 않았지만 7월이나 8월 중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제 채널 언어치료 배우기를 구독하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영상 보시고 이런 치료의 부분에 도움을 얻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쓴 책이 이제 1월 달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부모님들이 보실 만한 책들은 아니고요. 언어 재활사라는 저와 같은 이제 언어 재활사라는 직업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직업이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곳에서 일하게 되고 어떤 자질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어떤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서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